우민호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함께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명태 촬영감독님 함께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게요.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사이즈에 관해서 한번 보고 다시 아이맥스에서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시네마의 충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관객분들에게 우민호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독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보다 한판하고 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영화와 너무 어울리는. 예, 하여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표 촬영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우민호 감독님도 그렇고 홍경표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많은 충무로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그 충무로의 가장 뜨겁고 불같은 분들이신데 그런 두 명의 감독님 만나서 완성한 가장 차갑고 시린 영화가 바로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하신 첫 작업이시잖아요. 사실 서로에게 처음엔 좀 어떤 기대들을 안고 함께 작업을 시작을 했고 작업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서로에게 발견한 가장 의외의 부분과 가장 감탄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셨을까요? 뭐 저야 뭐 홍명 촬영하는 우리 한국 영화의 뭐 전설적인 촬영 감독님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기생충, 뭐 설국열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참 많은 작품들 하셨는데. 저는 원래 제 입봉작이 파괴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작품부터 사실은 대본을 드렸어요.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뭔가 영화가 좀 안 맞아 스케줄도 그렇고 인지사 이제 6개째인데 그 작품이 네. 하게 됐는데 뭐 하면서 정말로 또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잖아요. 처음에 살짝 쫄았습니다. 돼 있었는데 근데 되게 오픈 마인드시더라고요. 그런 다르게 그러니까 감독이 또 어떻게 찍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귀 기울이시고 그 방법들을 되게 찾아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소통이 정말 잘 됐어요. 감독님이랑.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그런 감독님이 또 캐치하는 되게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야외에서 찍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저는 야외에서 그 빛을 컨트롤하는 촬영 감독님은 처음 봤어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빛에 특히나 자연광 위에서는 거의 그렇죠. 날아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을 할 때 되게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되게 감각적으로 스크린 그 화면에 그걸 담으세요. 그리고 항상 감독님이 현장에 계셨을 때 항상 뭔가가 이렇게 왔어요. 눈이 온다거나 눈이 엄청 왔어요. 항상 그리고 눈이 안 오면 뭐 바람이 불거나 막. 자연을 컨트롤까지 하시는 기운까지 좋으신 감독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죠. 7월은 운이고 근데 좀 기다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촬영 감독이 어떤 걸 기다리거나 해를 기다리거나 바람을 기다리거나 사실 또 감독이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감독들은 못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민호 감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작품 특히 좀 자연 로케이션이 워낙 많은 영화인데 그런 것들에 좀 좋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영화 촬영하면서 특히 이 작품은 자연의 도움이 역대급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영화 보셨겠지만 눈들이 영화 시작부터 눈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눈들이 계속 와줘서 화면을 채워줘서 그게 되게 이 영화 톤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거는 뭐 제가 촬영을 잘했다기보다 어떤 그게 정말로 많았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군가들이 도왔던 예, 그런 이 작품 하면서 그걸
믿게 됐어요. 우민호 감독님이 사실 그 거의 데뷔작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그 또 어떤 감독님으로서 꼽았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독님도 사실 우민호 감독님의 작품들을 멀리서 또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도 하셨고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떠한 또 팀워크를 이루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감독님으로. 예, 저도 뭐 내부자 남산의 부장들 특히 제가 너무 좋게 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나랑 케미가 너무 맞아요. 저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원래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 좀 안 맞지 안 않아요? 맞죠. 근데 잘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되게 판단력도 빠르고 우리 서로 주저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걸 보는 눈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간을 뭐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가든 어떤 화면을 보여주거나 이럴 때 되게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너무 나랑 잘 맞아서 예, 그게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봉준호 같은 케이스는 반대에 있거든요. 네. 묵직하게 그냥 근데 우명한테 묵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 되게 빠르게 다 하시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런 면에서 빠르다기보다는 좀 느리죠 약간. 근데 되게 결정 빨리빨리 하고 나랑 좀 많이 잘 맞았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사실 세트 안에서 그 세트의 공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거의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 보여주는가 하면 그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 빠른 판단력이라는 것은 로케이션에서 굉장히 필요한 또 어떤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그리고 기다려줄 땐 또 기다려주고. 예. 그리고 저를 정말 100% 믿고 해줘서 그게 너무 고마웠었죠.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뢰가 바로 만들어져요. 그럼요. 보면 알죠. 예, 그거 느껴지는 거니까. 그리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른 얘기를 못 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 딱딱 얘기가 되니까는. 근데 좋다는 지점들이 이제 공통 지점이 많았던 거죠. 돌려서 가지 않고 예. 직진으로 가는. 단 한마디도 우리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빨리빨리.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또 로케에서는 감독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안중근 장군께서 그 하얼빈역에서 그 총을 쏜 시간은 한 1분 정도도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거기까지 가셨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희생당한 헌신하신 수많은 동지들의 그 희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저희들이 뭔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저도 다른 작품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빨리빨리 좀 하자 이러는데 이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하자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선택 그 너머의 무언가의 마음 같은 것들이 작동했던 그렇죠. 영화였던 그래서 생각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이 이 영화에 좀 담겨지길 바랬어요. 우리의 그런 자세와 태도와 정신. 아마 그 태도와 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와 이건 정말 큰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고 우리에게 다시금 시네마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또 촬영 자체는 또 이 촬영 감독으로서 이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내용 이상으로 또 비주얼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야심과 혹은 목표 같은 것들도 분명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현미 씨가 하도 그 카메라 기종까지도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아리 알렉스와 유고를 선택하셨던 어떤 이유들과 그것의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시작 때부터 좀 스펙타클한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군들을 그룹샷으로 찍었을 때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인물이 조금 멀어도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맥스를 처음부터 약간 겨냥을 했던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화질로 6.5K로 찍어서 극장에서 영화적으로 좀 영화 같은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 렌즈나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를 꽤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이게 온전히 좀 영화를 제대로 시네마틱하게 아이맥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의 이야기들을 좀 더 뭐 감독님 항상 얘기하는 숭고한 느낌, 스펙타클하고 장엄하고 좀 그런 느낌을 좀 화면에 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스펙타클함은 살아있지만 어디 한쪽도 왜곡이 없는 어떤 샷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 렌즈 자체가 되게 보통 4K의 렌즈보다 같은 미리수에서 화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더 좁은 공간에서도 훨씬 넓게 잡히기 때문에 인물들도 그렇고 공간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와이드지만 왜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단순히 렌즈의 선택이 결국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의 선택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물들을 예. 혹은 이야기를. 네. 그리고 렌즈의 콘트라스트도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감독님하고 컨셉을 잡았을 때 뭐 카라바치오나 렘브란트나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했을 때 이 렌즈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색이 가장 큰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좀 하는 말로 빛을 먹는다 그러는데 렌즈가 굉장히 어두운 렌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빛을 많이 줬는데 이 렌즈로 찍으면 이 빛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는 느낌, 어두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 대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것들을 제가 기생충 때 작업하면서 이미 경험이 있어서 이 렌즈 가지고 좀 더 뭐 명화적인 그림, 빛을 했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민호 감독님, 이 안중근 장군이 이토부 히로부미를 척결했던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고 전작이었던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 대통령이 총살당한 날이 79년 10월 26일, 정확하게 70년 전 같은 날이었어요. 되게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이 남산의 부장들에서 정말 음지에서 투쟁하면서 양지로 또 발걸음을 옮기는 또 그런 새로운 사람들, 독립투사들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바로 이어져서 다음 작품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생각하고 또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사의 부장들은 이제 곳에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 10월 26일 날. 근데 제가 이 안중근 영화를 할 줄은 뭐 그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상상도 못했고 그냥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작품이 그 시나리오가 대본이 이제 제작사에서 갖고 있던 거를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저는 못하니까. 왜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전작들이 대부분 다 이상하거나 좀 네? 좀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의를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을 제가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할지도 잘 몰랐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서점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 평전을 읽어보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오는 어떤 무게감과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제작사에 혹시 감독 구했느냐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못 구했더라고요. 근데 감독 구하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감독이 그걸 덤지겠습니까? 뭐 잘해야 본전일 텐데. 그래서 대본을 읽어볼 수 있겠냐 해서 대본을 봤는데 처음 그 대했던 대본은 완전히 그냥 오락 영화였어요. 액션 활극. 그래서 난 그렇게 이렇게는 못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색깔로 되게 묵직하게 찍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본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잘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정말로. 몇 번 계속 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또 제 아내가 그 박경리 작가의 그 토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뭔가 좀 가닥을 잡았어요. 홍 감독님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었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모두 알고 있는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난 이 작품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들었던 다른 지점들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도 뭐 이 영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망설이긴 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국뽕 영화라 그러면서 굳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민호 감독 만나고 시나리오를 읽고 그렇지,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군 영화를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뭐 상업적이니 예술적이니 오락적이니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한번 이분들의 어떤 것들을 찍어보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겨울 장면들, 눈, 뭐 이런 오지에 가서 찍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걸 꼭 해보고 싶었던 만주 벌판에 말 달리는 장면 이런 것들 좀 찍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민호 감독이랑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우리가 촬영하고 나면 해마다 8.15 광복절, 3.1절 되면 맨날 틀어질 건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단 한 카트도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그게 정말 이 영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민호 감독님, 이창섭이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표현이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고결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이 장군에 대한 어떤 묘사에서 고결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뭐 위대하다라든지 아주 뭐 용맹스러운 분이다, 용감한 분이다 뭐 이런 느낌은 많이 받았죠. 이 고결하다라는 단어를 이 마지막 말에 쓰게 됐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안중근 평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제가 아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되게 용감하시고 위인이고 영웅인데 이분이 되게 고결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동양평화 그 감옥에서 그 동양평화론에 대한 그걸 이제 쓰시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동양평화론. 그러니까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지만은 이분은 보니까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죽이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군 포로도 놓아준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누구지? 김상현도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 안중근 장군을 되게 고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걸어놓고 싶을 만큼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영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목격하듯이 이 두만강 얼음 두만강의 부감샷이 보여지는데 이 두만강 얼음의 크랙이 거의 뭐랄까 혈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CGI가 없는 전혀 없죠. 그 자체가 우리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그 장소를 찾기에 정말 엄청나게 멀리 갔습니다. 그 자체가 그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소 가서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정말 여기서 몽고 비행기 타고 와서 이틀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서 영하 40도에 호수 위를 다시 2시간 들어가고 딱 한 컷
그 몇 컷을 찍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근데 그 정도 그때 그 촬영 그 첫 장면을 찍고 나서의 어떤 희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추운 사실 저는 지금 요즘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는 추위를 전혀 못 느꼈는데 이 하얼빈에 와 지금 겨울 내내 추위를 별로 못 느꼈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춥네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 몽골 흡수골 예. 호수였죠. 그 장면 찍고 나서 첫 장면 찍고 나서 우민호 감독이랑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인트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가 다시 눈이 덮여서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눈 덮어지면. 그래서 그걸 빨리 찍으려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호수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떤 한 스팟만 스팟이 그 그렇죠. 느낌이 나는 거죠. 예, 예. 어느 정도로 그 스팟을 찾아서 헤매셨던 건가요? 우리가 한 2시간? 뭐한 새벽에. 정도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저기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한 70대 차량 이동합니다. 얼음 위로. 70대 차. 얼음판. 그리고 그 장소가 맨날 바뀌어요. 바람 불면 거기가 다시 눈이 덮여서 그런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헌팅을 갔다가 여기다라고 깃발 꽂아도 다른 미리 이제 몽골 그 선발대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해도 그 다음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안중근 장군이랑 그 독립군들이 그런 과정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하얼빈까지 가기가 말을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계속 그 지금 이제 나라는 다 빼앗긴 상태에서 한 평도 없고 그 광활한 이국의 땅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막 계속 갔단 말이죠. 결국 이제 최종 목적지는 하얼빈이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길을 같이 가보겠다. 이게 가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육체는 되게 피로하지만 뭔가 정신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몽골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그 추위도 사실 화면 보는 것보다 훨씬 추워요. 저 바람이 mes었고. 근데 그 추위를 뭐 느끼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몽골. 그래서 전혀 추운 느낌도 들지 않을 정도로. 예. 근데 결국은 관객들에게 이런 냉감과 어떤 통감이라는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여기서 김상현에게 많은 고문들 중에서 독가스 고문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뭐 독립운동을 다뤘던 영화들이나 뭐 이런 뭐 고문 장면이 나올 때 대부분 아주 물리적으로 구타를 한다거나 그 상처가 보이는 형태의 고문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독가스 고문을 선택했다는 거는 사실 즉각적으로 시각하기에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선택이란 말이죠. 이런 선택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걸 사실 시각화시키는 걸 또 감독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한 두 분의 이제 어떤 이야기들과 설계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런 독립투사를 이야기 뭐 그런 종류의 영화에서 항상 뭐 손톱을 뽑는다든지 뭐 하여튼 뭘 자른다든지 뭐 피를 보고 항상 그러는데 거꾸로 매달. 거꾸로 매달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는 찍지 말아보잖아요. 뭐 다들 이렇게 찍으니까 어떻게 하면 달리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731 부대를 연상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생체 실험도 하고 가스 실험도 했다고 하니까 물론 그 이전이긴 한데 네. 그걸 해서 우리는 가스로 한번 이렇게 해서 아마 뭐 저희 영화에서 가장 밝게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가 실제 그 라트비아의 러시아 교도소였는데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간이지? 거기 뭐 병원 그것도 놓여 있고 막 이래서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가스실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거기가 예전에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식민지였거든요. 러시아전이 소련이지. 그러니까 네네. 소련의 식민지였어. 네. 그때 그 KGB가 이제 사람들 거기 투옥시키고 고문하던 네, 그걸로 유명한 그 교도소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감독님이 얘기했지만 고문 장면의 핵심은 역시 고통이거든요. 얼마나 가장 잔인하게 그 고통을 느끼는 걸 관객한테 전달하는 게 뭔지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장면을 저걸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거기 배우가 또 너무 연기를 잘해줘서 컷을 나누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조우진 배우의 연기가 그 다른 어떤 것들의 통감보다 그냥 그 얼굴 자체가 우리 관객들에게 그 아픔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연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거기 컷 분할이 없습니다. 그냥 풀샷 하나인데 딱 버티기는 풀샷인데 왜 그러냐면 감독님이랑 뭐 배우 조우진 배우라고 나랑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얼굴보다 네, 몸이 중요했어요. 몸이 등, 그 김상현의 몸, 음, 그 고통을 느끼는 몸,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딱 풀샷으로 다 그냥 원컷으로 끝냈죠. 개처럼 묶여서 고통받는. 사실 모리가 그 지나가다가 처음에 이게 비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 같은 경우 밀정의 정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서 비명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비명은 조우진 배우의 것인가요? 아니면 관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도록 조금 뭔가를 섞은 좀 섞었던 것 같은데요, 믹싱했을 때. 박정민 배우와 아니 다른 다른 배우들과 좀 섞었어요. 여기 뭐 장면에서 보면 정말 첩보 영화의 되게 존 르카레의 뭐 그런 원작의 영화들 같은 경우에 보여줬었던 굉장히 서늘함 같은 것들도 있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바로크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들 같은 그런 그걸 바로 떠올리게 하는 어떤 빛과 어둠에 대한 극명한 대조 같은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시기 전에 만드셨던 어떤 이미지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그림은 카라바치오 그림 중에 궁상화 중에 이렇게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마테오. 보고 마테오는 하여튼 그런 류의 네.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라바치오 전집을 사서 저도 계속 그걸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빛의 방향성, 그 다음에 어둠의 어떤 농도,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재현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죠. 사실 그 블라디보스토크 앙가 장면에서의 그 말 그대로 빛과 어둠의 대비는 정말 반짝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는 특히 이제 되게 중요했죠. 어둠에 숨어 들어가고 다시 하면서 빛을 나오고, 예, 그 장면은 뭐 안중근이 그러니까 현민 씨가 들어가고 예. 그 어둠 안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눈이 다시 반짝이기도 하고 예. 최장에 눈물이 예.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근데 대부분 하얼빈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독립군들 안중근을 비롯해가지고 좀 어둠 속에 많이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특히 사실은 원래는 이게 이제 현빈 씨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구석진 어둠 속으로 들어 자기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동지들은 또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두려움과 그 고뇌를 속에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두 분이 설계하신 거라기보다 배우가 오히려 라이트는 그렇죠. 설계했는데 라이트는 우리가 어둠을 설계하고 어둠에 들어가는 거는 배우가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돌렸을 때 얼굴에 빛이 이렇게 닿는 방향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다시 조절을 했죠.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장면에 이제 풀샷으로 이제 끝을 내는데 마치 고해성사 듯이 실제 안중근 사께는 천주교 되게 독실한 신자셨습니다. 고해성사 듯이 하고 울면서 최정 저기 침대에 앉고 안중근이 무릎 꿇고 앉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은 고개를 돌려서 그 창살에 빛을 바라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독립군들이 그 어둠의 시대의 어둠을 뚫고 계속 뚜벅뚜벅 빛을 찾아 걸어가는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 그건 광복에 의면 빛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광복이라는 거죠. 그 빛을 보는 거. 근데 정말 그 순간에 그 빛을 보는 것도 감독님이나 혹은 좀 촬영 감독님이 막 계산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배우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아, 근데 저 순간 현빈 배우는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딱 보고 있는 게 아주 정말 절묘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유재명 배우의 떨어진 눈물이 거기서 딱 맺힌 저도 것도 현장에서 눈물 떨어지는 거를
처음 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름 끼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부인이 등장하는 저는 그 샷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건 거기는 그런 라이팅은 처음부터 견지를 했었고요. 그건 테스트 때 동물에서도 그 자연광을 부드럽게 비추면서 백은 어둡게 하고 하는 그 라이팅은 미리 많은 테스트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했습니다. 세트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로케이션이 등장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스펙타클한 로케이션이자 각자 다른 지형을 가진 자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 좀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배우들의 클로즈업이 다른 영화에 비하면 좀 적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배우들의 얼굴의 풍경을 담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현빈 배우부터 한 분 한 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뭐 안중근 야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영웅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 너머에 뭔가 다른 지점들을 좀 포착하고 싶었어요. 특히 그분이 가졌을 어떤 고뇌, 어떤 그리고 두려움, 그 외에도 그런 어떤 나약함을 보였어요. 이게 계속 뭐 강하게만 갈 수 없었을 테니까 계속 흔들리셨을 텐데 그런 지점들을 되게 다보려고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그런 클로즈업을 남발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떨어져서 관객들이 보길 바랬어요. 저는 그거는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마치 그 액자에 걸린 그 명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보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도 좀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밀착해서 막 초상화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막 밀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를 관람이 아니라 뭔가 좀 감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점들을 조금 그렇게 담았던 것 같아요. 얼굴들을.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연민이 있었겠지만 되게 또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감독님이 다만악 같은 경우에 그 박정 배우하고 이미 한번 만났지만 그때 보여줬었던 이 배우의 얼굴과 이 우덕순의 얼굴은 또 굉장히 다른 얼굴이잖아요. 예, 박정민 배우는 좀 정말 독특한 배우인 것 같아요. 저 처음 우독순 했을 때 약간 맞나 이랬는데 막상 분장하고 다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대사를 탁 쳤는데 우독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배우들의 얼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뭐 공부인의 전여빈 배우 예, 공부인은 좀 강직한 그 이미지가 있었죠. 이렇게 보통의 뭔가 이 조선의 여자 어떤 게 좀 강한 독립군 여성상을 가지고 있어서 빛도 그렇고 강렬한 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동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지만 강한 빛을 받는 그 얼굴을 조명을 했어요. 공부인한테는. 우덕수는 되게 이게 이제 씬이 좀 잘려서 저기 편집돼서 그러는데 그런 씬이 있는 전사가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덕수는 사실 동화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때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뭔가 상권 같은 되게 거칠고 우직한 스타일의 어떤 산사나이 동화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어떤 이미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김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되게 양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생각은 되게 많고 어딘가 모르게 유약한 지식인 같은 느낌을 제가 우진 씨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상반된 느낌에서 근데 이제 뭐 나라를 빼앗겼는데 뭐 양반이고 상놈이고 어디 있습니까? 손잡고 싸워야죠 같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초반에. 근데 그거를 이제 편집이 됐는데 500만 이후에 푸시는 건가요? 뭐 500만이 아니더라도 뭐 계속 네. 뭐 풀면 되죠. 뭐. 여러분들 질문도 조금 이어서 받으면서 저희 또 사이사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가운데에
네, 지금 이렇게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향 부분에 대한 이야기기는 한데 영화에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숨소리가 되게 강조돼서 들리는 장면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폭탄 터지고 나서 숨었을 때 그때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그쵸. 두건 같은 걸 둘러쓰고 장면에서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약한 모습 같은 거를 강조하려고 한 건지 그 두 장면에서만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던 이유가 그거 좀 컨셉이었습니다. 믹싱할 때 두드러지게. 저기 그 마차가 폭파하고 뭐 폭탄을 다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공포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 숨소리를 한 거고. 그 사형당했을 할 때는 그 숨소리가 이제 끝까지 뭔가 그래도 처연하게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또 인간이기에 갖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숨을 쉬려고 하는 그런 생명성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 사형당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든 장면들의 스펙타클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한 연극 무대처럼 연출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미니멀한데 그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셨던 혹은 그렇게 찍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되게 심플하게 찍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그 안중근 의사만 좀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그분만 좀 보이게끔 다른 인물들 어둠 속에 놔두고 네, 어차피 거기를 다 어둡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형 집행보다 더 다크하게 해서 흰색 옷 입고 올라가는 그 모습만 두드러지게 찍어서 담담하게. 그러면서 좀 엄숙하죠 느낌이. 그 실제 이게 8개 계단인데 좀 높이 쌓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엄숙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죽음을 그냥 영웅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두려움과 근데 오늘 뭐 싸우는 집에 오셨으니까 네. 뭐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게 이렇게 밧줄이 걸리잖아요. 네. 사실 영화에서 보여줬던 건 이제 마지막 숨소리 하면서 이제 그 하늘로 이렇게 우리 네. 또 감독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그 틀다운인데 사실 찍을 때 이 떨어진 장면까지 제가 찍긴 했어요. 근데 와 이걸 이제 편집하면서 이거 못 보겠더라고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거가 이거는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한 거죠. 현빈 배우가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장면까지 찍었다는 찍었다는 거네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대역을 써가지고 이제 스턴트 써가지고 했지만은 떨어진 장면까지 찍긴 했죠. 툭 하고. 그 좋은 선택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네. 감독님하고는 잘 알죠. 지난번에 사인도 받고. 제가 지금 24일 날 개봉하고 난 뒤에 계속 한 20회 이상을 봤는데 거의 무대에서는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찰리 감독님한테 첫 시작도 강가에서 걸어가는 거하고 마지막도 가까이 그 드론으로 찍은 거니까 아니면 그 장비가 차량 70대 가가지고 촬영 장비로 찍은 건지 하나고요. 첫 컷은 드론으로 찍었고요. 마지막은 픽스로 트라이포즈를 해놓고 그냥 찍었습니다.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드론으로 안 찍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예, 그 드론 팀이 정말 잘하는 팀입니다. XM2라고 헐리우드 영화를 그냥 했던 007도 하여튼 지금 현재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팀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빨리 드론을 움직이는 거는 쉬운데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를 한 2번 하고는 그거를 해냈죠. 그 리듬이 되게 중요해서 인트로가. 감독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안중근 편지 저도 읽어봤는데 그 내면적인 것을 영화에 보통
영웅 시대나 뭐그 뮤지컬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전혀 묘사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인간적인 면 내면을 깊이 파헤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번에 영화는 또 색다른 면이 있다. 그 마지막 샷에 목매는 그거는 진짜 그 잘해온 선택입니다. 그게서는 좀 많이 그 고객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하늘 이거 진짜 좋았어. 고든 모습 이런 거 촬영 끝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내면적인 걸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심리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 전차적 남사의 부장들에서 제가 그 김규평 그 이병헌 씨가 있던 그 캐릭터도 그 내면을 제가 파헤쳤듯이 그 안중근의 내면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 갖고 있던 어떤 고뇌와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극복하면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찾아보고 싶었어요. 되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잘 안 잡혔는데 토지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독립군들이 나오거든요. 그 연해주에서 그걸 보면서 뭔가 와 되게 저한테 멋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독립군들이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목숨 이미 내놨기 때문에 만나면은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냥 딱 단미 스타일이에요. 딱 만나면은 서로가 만나면은 얘기도 없고 그냥 술만 먹더라고요. 담배만 태우고 계속 그 박경재가 그걸 묘사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걸 좀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얼빈에.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그 단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풀샷들을 봤었을 때 그 기운들이 그대로 그런 것도 담기고 있고 있죠. 여러분 그 이동욱 씨랑 현빈 씨가 그 투자 봤죠, 그렇죠? 네. 어떤 그런 침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가 그 담배 연기를 하죠, 막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좀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독립 투자들을 되게 멋있게 찍고 싶었어요. 진짜.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갈게요. 네, 저 가운데 분, 네, 이렇게 뒤돌아보셨던, 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이그 8.15 연필 세트가 굉장히 저기 아마 들고 계시는데요. 되게 자개 무늬로 커버가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토 히로부미 이제 암살 컷에서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왜 하늘에서 찍으셨는지 컷을 나누지 않고 뭐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지? 그리고 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결정을 할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걱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은 사실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계속 우리가 찍어다니면서 거기에 거의 마지막 촬영 부분도 있었는데 그 하얼빈 여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과연 콘티상에는 얼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찍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총으로는 안중근 얼굴, 빅클로즈 빵. 그 다음에 심지어 총까지 막 클로즈업 보여줘요. 어떨 때 그 나가던 총구에 나간 총알까지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알에 맞고 쓰러지는 뭐 이토 히로부미 얼굴. 보통 이렇게 찍죠 다들. 천천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도파민이 확 나올 수 있게 뽑아 나올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남들도 많이 찍었으니까 아 이걸 우리 어떻게 다르게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영화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 장면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먼저 하는다라고 한 동지들이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지의 시점으로 하늘에서 축복하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그 거사를 치르기 전에 공부인과 함께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공부인이 그렇게 그 대사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동지들이 지켜주더라고 그렇죠. 예.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 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걱정은 안 하셨어요? 걱정했죠. 근데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게 영화의 마지막에 찍힌 거고 그동안 찍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엔드에 가서 갑자기 총을 쏘고 맞고 쓰러지고 그동안 그렇게 찍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초반 전투 장면도 그렇고 중간에 나오는 마차 폭파하면서 하는 장면들도 일반 액션 영화처럼 쏘면
총 맞으면 폭파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피토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명을 찍어서 보여준 기억이 없어요. 예, 못 찍어서 안 찍으시는 분이 그렇죠. 아니시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찍으신 분이십니다. 예, 근데 그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엔드에 왔어도 그거를 찍는 게 뭐 그 우men호 감독이 결정을 했지만 그 저도 되게 그거에 공감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부감을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그림을 거의 뭐 카메라 올려놓고 세팅해놓고 움직임들까지 다 해서 그림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하고 났더니 정말 뭐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까레오라라는 소리가 더 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전혀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 하얼빈 역 전체에 까레아우라라는 그 말 소리만 오히려 더 잘 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샷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에 저격하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했던 그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의 연기에서 제가 조금 와 저런 연기를 한다고라고 놀랬었던 그 장면이 뭐냐면 이 바둑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치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 스냅이 주는 굉장한 모멸감 같은 걸 느끼게끔 하더라고요. 막 위압을 떠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강렬하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하찮게 쳐내는 그 손목은 그 배우가 만들어낸 장면인가요? 아니면 감독님과 어떤 부분 그 아니 근데 그 네. 대본에 있죠. 대본에 그대로 있던 거를 배우가 한 거죠. 그렇게 그 제스처를 그 느낌대로 자기가 해석한 이토 히로부미 그 캐릭터성을 가지고서 그 느낌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되게 센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네. 그리고 보셨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일제강점기 시대 영화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그래도 품격 있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해석은 우리나라랑 일본은 다릅니다. 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이토 히로부미는 또 일본에서는 또 영웅이에요. 유인이고 일본의 근대화를 뭐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론 적이고 처단해야 할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릴리 프랭키 한국 배우가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일본 배우가 제가 하기를 원했고 릴리 프랭키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릴리 프랭키 해석을 따라갔어요. 안중근은 내 해석이 들어갔지만은 이거는 릴리 프랭키가 해석을 해라고 했어요. 그냥. 그 배우가 결정하고 해석했던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네. 건 거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주문한 건 되게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이토 히로부미가 되게 뭐 비열하거나 이런 건 좀 나는 관심 없고 뭔가 그래도 안중근이 처단한 인물이지만 그 사람도 되게 큰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죠. 제가 디렉션.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한 분 질문하실 분. 네, 선택하는 영광을. 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토지를 읽고 쓰셨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토지의 서문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안중근 의사의 나레이션 부분이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을 의도하신 건지. 서문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뭐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네요. 그런 지점이 영향을 받았나 보네요. 어찌됐건 네.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여러 이제 존경하는 한강 작가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님이 박경지 작가님이시거든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에서 그 토지의 소설은 뭐냐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 사람 그 민족이 정말 모진 생명성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세 침략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뭐 6.25 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화 항쟁 뭐 지금 또 계엄에 그렇지만 이 모든 걸 결국 극복해 나가는 그 모진 생명성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저항하고 더 일어나는 그 생명성 저는 그걸 토지에서 딱 느껴서
그걸 딱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얼빈에. 그런데 서문과 굉장히 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어떤 나 자신에 바이브가 있다. 대해서 네. 좀 언약하고 다짐하고 뭔가 마지막 그 안중근의 얼굴을 보셨겠지만은 그냥 통쾌한 얼굴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셨고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산자들이 우리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이제 싸워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있지만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들이. 그럼 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 첫 장면에 나오는 그 얼어붙은 강가에서 아예 연출이 없는 정말 자연 그대로 찍으신 건지 그 크랙들을 직접 만드시지 않고 정말 자연 그대로인지 네. 아주 그 직접 그 만들 수가 없고 그거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찍기를 원했어. 사실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배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쨌든 나레이션이 흐르는 그냥 한 사람의 얼굴만으로 모든 것들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라서 그 장면 찍을 때 비하인드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테이크가 어느 정도 갔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네. 계속 기다리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려 바람을 좀 기다렸어. 아, 그게 눈보라가 치려고 하는데 오다가 말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흐려지면서 그게 올 것 같아서 그 좀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배우가 좀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또 제 주문은 그때 기온이 뭐 영하 뭐 엄청난 날씨였어. 이거는 뭐 추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우리가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추위를 못 느끼고 찍었지만 그때 열정을 막 찍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배우한테 되게 현빈 씨한테 주문을 되게 많이 한 거야. 근데 어떤 얼굴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비장한 것도 있지만은 뭔가 또 슬프기도 하고 처연하기도 하면서 뭔가 그리고 되게 단호한 느낌이지만은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면서 희망을 주기도 하고 뭔가 제가 되게 복잡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 그거를 어떻게 오묘하게 또 해내더라고요 그 배우가. 네, 그리고 거리도 되게 중요했어 가지고요. 배우가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에 서야 되는지 정말 그걸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맞추려고 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그 지점을 찾느라고 되게 고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알아서 딱 깔끔하고 잘하게 한 그런 주문인 거잖아요. 예. 난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해봐라. 정확히 아시네요. 보통 감독들이 역시 배우 자세는 배우 전문가시라고 아시는 것 같은데 보통 감독들이 현장에서 배우한테 주문을 단순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주는 편인데 감독들이 배우한테 주문을 복잡하게 주면은 그걸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아서 몇 테이크 정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꽤 간 것 같아. 한 10테이크 이상 간 것 같은데. 네, 좀 가면서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몇 번 거리감도 그렇고 좀 몇 번 간 것 같아요. 거의 순서대로 찍으신 셈이신 거죠? 꼭 순서대로는 아니고. 네네. 그뭐 홉스콜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홉스콜 빼고 드론 장면을 먼저 찍었고요. 네. 그 맑은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찍고 나서 나머지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감독님이 오명 감독님 한 분만. 네,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 또 두 번 관람을 했는데요. 아이맥스에서 보고 오늘 일반 상영관에서 봤는데 저는 이 영화 이제 비주얼 컨셉이 아주 저는 과감하고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뭐 카라바조나 렘브란트의 명화들을 이제 참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촬영 이야기에 있어서 원근감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원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하얼빈을 보면서 원근감을 느꼈던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물이 평면에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의 뭔가 텍스처나 질감이 더 잘 보이고 우리 후경보다는 정경이랑 중경에 포커싱이 된 이제
뭔가 장면들이 대부분 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감독님 두 분께서 좀 질감이나 텍스처에 관련된 고견을 나누신 게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텍스처는 이 영화의 생명이라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처가 많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라트비아 그다음에 몽고 이런 데를 갔죠. 라트비아에서도 그 텍스처를 찾으려고 정말 고 있는 데만 가서 찍었어요. 그런 낡은 오래된 돌 그거는 이 영화의 핵심이었죠. 단 한 카트도 그거가 배제된 샷은 없어요. 그런 거친 텍스처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게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 공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한편으로 그들의 내면의 어떤 지금의 마음을 또 대변한다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게 리얼한 그런 텍스처들을, 그런 돌들을, 그리고 그런 이끼들을, 그런 곰팡이들을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는 되게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자연이 만들어주거나 환경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은 마법처럼 찾아오게 마련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혹시 와 이건 정말 설계할 수도 재단할 수도 만들 수도 없었지만 그거는 찾아왔다. 신화산 전투죠. 네. 그 광주에 50년 만에 내린 폭설이기 때문에 그건 대본에도 없고 무슨 대본에도 없고 그 진짜 눈이고 딱 촬영을 갔는데 정말 그 폭설이 온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감독님이랑 저랑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찍다가 진짜 눈이 녹아서 큰일 났다. 그래서 고사 지내고 고사를 지냈는데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와달라고 네, 고사를 지냈는데 너무 정말 많이 눈이 많이 와달라고 와서 감독님이 그래서 네. 진짜 한 3일을 쉬었죠. 눈 때문에. 그 올라가는 길들을 다 채우느라고 포크레인으로. 근데 그 눈 때문에 우리가 한 3주 정도를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 녹아서 이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셨던 눈은 단 한 장면도 한 것도 가짜 눈이 없어요. 다 진짜 눈이에요. 실제로 계속 눈이 내렸어요. 어딜 가다 라트비아 가면 라트비아에 눈이 내리고 몽골에 가면 몽골 그 사막에도 눈이 내리고 막 계속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가는 다 뺄수 실제 없는 눈. 몽고 사막에서도 눈이 왔고 라트비아의 체가구역 네. 거기도 눈이 갑자기 왔고 말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도 갑자기 눈도 오고 안개도 끼어지고. 근데 이렇게 찍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 대부분 가짜눈 써요. 좀 어쩔 수 없어요. 안 내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눈하면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인데 닥터 지바고. 네. 그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한번 볼 기회가 생기시면 그거 계속 그 눈이거든요. 러시아에. 그거 가짜 눈이에요. 보시면. 근데 우리 하원은 진짜 눈이에요. 근데 그 신화산에서 내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이제 이동국 씨랑 같이 있을 때 갑자기 눈보라 팍 치는 그거 제가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자연 쪽으로 확 갑자기 딱 친 거예요. 우리가 뭐 강풍기에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동욱 배우가 그래서 눈을 기다리면서 찍는 영화는 처음 봤다고. 해를 기다리고 바람을 기다리고 봤는데 눈이 또 계속 오진 않아요. 오다 좀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기다리면서 편집에서 좀 나간 부분이 있는데 눈 기다리면서 찍었던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네, 뭐 이야기 한 장면 한 장면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들 이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한 장면만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을 각자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몽골 혹소리를 찍었던 그런 어렵한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의 처음과 끝 이 두 장면이 아마 제일 그리고 공을 들였고 이 영화 주제와도 맞닥뜨려 있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감독님 저랑 그 진짜, 취향이 네, 똑같다니까. 이신전 씨, 네, 그러신데요. 그리고 그 엔드 장면은 맞아 우민호 감독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구천을 떠도는 것 같다라는. 안중근 장군의 묘지도 없고 지금 그 유해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 끝나고인가 장면이 우선 저 맞아요. 구천을 떠도는 안중근 장군의 어떤 영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 일본 군들이 그 유해를 되게 알 수도 없는 곳에 무려 뿌려놔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장면 찍고 와서 전 느꼈던 게 정말 안중근 장군이 구청을 떠돌면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걱정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 찍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현장에서 듣고 되게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감독님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8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그 광복 8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책자에 안중근 장군의 하얼빈 늑어가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그 빛나는 업적도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올라갔냐? 김한란, 김성주 대표적인 우리 친일파들의 행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책자를 이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달의 친일운동으로 하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간 영화 이제 보셨으니까 꼭꼭 기억해 주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여튼간 새해 신차게 출발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하얼빈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이 영화를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촬영한 영화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내일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 함께했던 자리에 대해서 많이 SNS에서도 올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널리 눈발처럼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오실 때 사인 포스터 못 받으신 분은 꼭 나가실 때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